이준석 후보의 어제 토론회 발언이 워낙 큰 이슈여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반론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입장도 있으실 것 같고요. 먼저 반론하시겠어요? 네, 먼저 반론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실 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과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어떻게 성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가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예의가 없었다, 뭐 부적절했다, 네, 비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퇴해야 된다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실 거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는 별로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저께 이재명 후보께 형수님 욕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님께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형님께서 한 얘기를 내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람직한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님께서 형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하게 표현한 것과 이준석 후보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전달한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사퇴하셔야죠. 그런 식의 사퇴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토론회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옮기지 않겠지만 문제적 발언을 한 것인데 그 문제적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한 것이 아니라 온난에 등장하는 그런 글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고. 다만 오늘 모르겠습니다. 뭐 여론이 어떤지는 바로 조사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와 접근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단순 전달로만 봐도 무방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저는 요리조리 책임을 정치적으로 피해 나가기 위한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변인께서 여러모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겁니까? 적절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사과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네, 사과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발언이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심한 성폭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언어 성폭력 발언을 공중파에서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발화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언어 성폭력을 인용하면서 그 원문 자체를 순화를 시켰습니다만 그 정도의 발언이 그래도 과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순화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네, 순화를 시켰습니다. 순화된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게 순화된 아니라 그 성폭력은 뜻이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요, 제가 아니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반복해 드리고 드린 있는데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순화된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다만 워낙 원문의 내용이 너무나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저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어봐야 했어요. 왜? 그 유력 후보의 아드님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추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그 관련된 사실을 발언을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릴게요. 여쭤보고 있으니까 예, 예. 좀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발언의 출처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께서 음란 댓글과 상습 도박으로 인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으셨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준석 이 후보가 대답으로 토론 가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그럼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네, 그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도 그 발언의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뭔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혐오 발언의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그냥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용이건 아니건 이건 전혀 아니요, 이 그렇지 문제의 않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여러 정황상, 특히 아이디가 갖고 이런 부분이 정황상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누구처럼 허위 사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대변인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어떻게 대선, 그러니까 다른 후보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검증,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검증할 수가 있는데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언어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이 부적절했다, 인정합니다. 예, 그걸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른 단어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실 때 이준석 후보의 표정을 보면요, 본인도 얘기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얘기해요. 왜? 평소에 본인이 써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국민들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부분이 실정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욕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하고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도성을 가진 얘기 됩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제 현행법 위반 혐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들어갔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고발했죠. 고발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민주당 차원에서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예. 지금 뭐 장 전 의원님께서 좀 잘 지적을 했지만 정확한 이제 출처가 있는 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도를 쌓았던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결국 이제 방송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의 가치를 많이 올렸는데 그 가치는 어떤 거였냐면 결국 이제 갈라치기였단 말이죠. 그 갈라치기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라치기, 남녀의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 역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극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제 써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대선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음해성 그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제 토론장에서 이준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 국민에게 이런 후보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저는 앞으로 이런 TV 토론장에서 이준석 같은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철저한 어떤 이준석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아주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이 정치적인 그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비극을 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문제, 대통령 후보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가 중요한 토론의 대상이 되고 국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럼 앞서 이재명 후보의 그 엄청난 욕설과 국민들을 경악해 했던 그 폭력적 언어, 정말 가족 관계를 해칠 만한 심각한 인륜의 파괴, 이런 문제는 왜 중대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국민적인 어떤 꾸지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앞서서 그 사태 지금 사실 뭐 그 언어라는 것이 한 가족 내에서 또 어떤 예컨대 뭐 부전자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더구나 그건 우리 조금 전에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식 판결로 500만 원 판결로 그런 엄난한 발언이 사실이 또 입증이 되었습니다.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그 대통령 후보를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의 품격, 발언, 특히 그 반인륜적인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책임과 그 인성, 그런 인성으로 도대체 국민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또 그런 인성으로 그런 폭력적인 언어로 만일 정치를 그 국정을 운영할 경우에 그 감정적인 운영 그런 폭력적 언어가 또 미칠 국정에 파탄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그런 것들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언어의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국민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그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받아들이셔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1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3만 7천 명의 시민들이 이준석 후보의 이 불법 발언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고발장에 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청에 그걸 가서 접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박선준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었던 이 논점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불법 표현을 그렇게 공공에게 전송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 시민단체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정말로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종류의 폭력적인 이제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얼마나 아동들의 정서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적인 쟁점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변명글을 쭉 쓰면서 2017년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이 돼지 발정제를 사용한 이제 강간 모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거든요. 혹시 대변인 그거 보셨습니까? 아,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2017년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뤄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심상정 예, 후보가 말씀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하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강하게 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사과를 했고 자기는 그게 하나의 대선 후보 TV 토론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토론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2017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토론 초반에 이렇게 성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상대 후보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토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몸을 담고 있었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근데 유승민 후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준석 후보처럼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전혀 불필요한 성폭력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해명해야 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일갈을 하셨어요. 이런 방식의 토론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토론이지 그렇게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정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사실은 주체가 누구였냐의 차이. 그다음에 그것은 너무 핵심적인 차이죠. 심상정 그러니까 의원이 하지 그렇죠. 않은 말을 예, 했다고 심상정 버젓이 의원님이 쓰면 하지 어떻게 않은 합니까? 얘기를 했다고 그랬으면 그건 잘못입니다. 네, 그러면 예.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래도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잘못된 성폭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심상정 의원이 말을 안 하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셨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수 있냐. 나는 이 사람과 토론하지 않겠다. 그 뜻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준석 후보는 이거를 반드시 지적을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다. 예, 인정합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만 지금 몇 번째 사과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맞으나 의도는 분명했고 허위 사실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법 처리를 받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 발언이 어린이들의 발달에 전혀 아무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사법 생각하세요?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 처리는 예, 바로 그 저희가 피해에 사과를 하는 대해서 이유는 사법 사과를 처리를 하는 이유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들었을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를 입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과를 하는 거고요. 사법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제가 한 얘기로 포장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금 고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의원님이 만드신 단체 아닙니까? 민주당 전 의원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 색을 가진 단체지 이게 일반적인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만 7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고 3만 7천 명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굉장히 분노를 느껴졌을 것 같고 그런 분노를 느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고 사법 있습니다. 처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수사기관에서 1차 판단, 또 법원에서 2차 판단을 하겠죠. 다만 워낙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이슈가 됐고 사실 TV 생방송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은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 장시간 동안 토론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더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제 아까 TV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형식이 됐든 내용이 됐든 저는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있다. 근데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자신의 이미지 효과로 윤석열을 뽑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은 저는 철저하게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근데 그동안에 갈라치기를 해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갈라치기에 자신의 함정에 이번에 빠진 것이 이준석의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TV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예, 먼저 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어차피 반론을 하셔야 되니까 네, 먼저 하시죠. 장혜은 의원님 말씀 먼저 하시고 김성열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저는 인용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식의 발언은 정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용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방식으로 이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본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그 발언을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또다시 되풀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에요. 이건 정말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최소한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짚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아까 받아들이실 생각 없다고 하셨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사퇴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회자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은 누가 듣더라도, 그러니까 다 상대 당의 후보가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전 국민을 이런 언어 피해에 노출시키는 문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회자 차원에서 제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개입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듣지를 않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용인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인용이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인용이었는데 과한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니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 검증을 하고자 했고 그 내용 사실이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누가 듣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을 거다, 예, 이해합니다. 근데 왜 권영국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은 그 자리에서 그런 성폭력적인 발언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뭐가 인자고 생각을 하냐면 같은 발언이어도 누가 했느냐가 꼬리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당식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은 처벌을 받을 만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꾸짖으셔야죠. 왜 안 하셨습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내로남불을 꾸짖고자 저희도 이야기를 한 것이다. 모두가 의도만 인터넷 이해를 커뮤니티만 좀 보고 정치를 하는 건 해주십사라고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은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후보 토론에서 다 듣지 못한 정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세 분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에선 정권 재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예. 재집권이 필요한 이유, 정책적 측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 판갈입니다. 지금 이 정치의 실패를 가져왔던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국회의 책임까지 언급했던 그 정치의 판갈이 없이는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다. 지금 내란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재판 과정, 재판에서 일부는 유죄 판결의 파기환송도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유죄 심정들이 얽혀진 재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을 당 대표라고 또 대선 후보라고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또 뭐 일부 부분은 완전히 그 면소 판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학자들, 국내의 정치학자들은 연성내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고 차베스의 나라가 그랬고 또 남미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기본, 법 앞에 평등,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난번에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그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한 큰 혼란이 있었다 하면은 이게 더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그걸 핑계로 이제 다른 연성내란을 끼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모든 재판 문제를 다 정지시키고 그걸 무효화하려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심지어 대법관 정원 문제도 그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공약집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연성내란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 판갈이 왜 이런 정치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철저히 물어서 우선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줄여서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개헌과 함께 저 정치가 좀 기본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단순한 실패를 연장하는 정권 연장을 절대로 요구할 수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저 앵커도 말씀하시고 박성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것, 또 노동약자를 위해서 노조위원장을 했던 일부터 해서 경기도 지사로서 보여주었던 그런 혁신적인 능력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우리 정치의 혁신, 또 경제의 혁신, 규제의 혁파,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재정을 다시 건전한 기조로 올려서 정말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 어린 세대까지도 국가 부채가 아니라 밝은 희망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완전히 정치 판갈이 경제 판갈이를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이제 국격이 추락됐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관료 사회도 그렇고 특히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최영두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통치가 정적 주기 위해서 검찰권의 남용, 특히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법의 도구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통치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적주의가 안 되다 보니까 12월 3일 날 내란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영구집권 꿈꿨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민의의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에서의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3년 동안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나라 경제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체적인 경제가 완전히 지금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장도 안 되고 있지만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얘기한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있어서의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틀에서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10대 강국이 이루어왔던 그러한 꿈들을 이제 다시 내란을 극복해서 6월 3일 날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네, 저도 정권 교체는 너무 당연하고 이번 선거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차별과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 싸워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수적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불법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정권 교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앞서서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여러모로 그래도 애쓰고 있다는 말씀은 주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전혀 이 내란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선 중에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공동 선대위원장 위촉이었어요. 윤상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로 내란을 옹호한 사람이고 탄핵 표결을 고민하고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망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란 계엄은 틀렸지만 내란은 재판을 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윤상현 선대위원장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국민들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 없는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단결된 진보의 힘으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내란 세력의 패배를 예. 만드는 게 민주노동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주장인데 실제 당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만 어떤 대학 시절에 우리가 민주화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DNA 속에는 계엄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김문수 장관은 당시에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을까? 김문수가 왔으면 아마 대통령 팔다리를 붙들고서 계엄 선포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난폭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계엄 이후에 그 계엄의 책임을 묻는 문제 그리고 자진 하야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빨리 정치 회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탄핵으로 갔죠. 탄핵이 불가피했습니다. 불가피했는데 탄핵 소추에서 내란 수계랑을 집어넣었다가 민주당 스스로가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이제 빚어졌고 더욱이 그런 과정에서 함께 계엄에 참여했던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우리 당까지도 계엄 공범으로 같이 넘는 이 정치 파괴죠. 이것은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인데요. 이제 아마도 윤상현 후보는 우리 수도권에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5명 국회의원, 5선한 국회의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 등등이 아마 수용돼서 적극적으로 또 철회를 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특히 민주화 운동 시절에 뭐 여러 차례 고문과 또 옥고를 치렀던 김문수 후보야말로 민주주의 그리고 계엄의 문제 그리고 또 누군가 군부가 총칼을 들고 나와서 정권을 잡겠다는 이런 시도 그런 자체는 완전히 봉쇄되어야 되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정치 입문했던 김영삼의 신한국당 정부가 완전히 하나에 척결하면서 내란도 꿈꿀 수 없는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자꾸 김문수 후보를 무슨 내란 옹호로 하는 것은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또 현실과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원장 임명? 철회됐죠. 예. 철회됐습니다. 철회는 됐지만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선대위 체제가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남은 누가 하고 뭐 중앙선대위 또 우리 수도권은 누가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에 참 우리 국회의원이 이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이긴 한데 우리 수도권도 우리도 40% 45% 득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낙선해서 수도권은 거의 민주당 일색이죠. 그 험한 인천에서 5선을 했던 관록도 또 저희 당으로서 볼 때는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건 아니냐 했던 잠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김문수 후보의 판단은 아니었을 거고요. 저도 좀 하나 그랬다가 이제 우리 장애인 의원 같은 그런 준엄한 질책 때문에 그건 뭐 단순히 수도권의 다선이라고 볼 뿐 아니다라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이 대선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인물 경쟁을 하죠. 이제 인물 영입을 하고 또 이제 선대위원장에서 모시고 그런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오고 이런 인물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에게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루어졌던 인물들 보면은
정호용이라고 하는 인물을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호용은 쿠데타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두환과 함께. 근데 그 사람을 상징적인 인물로 다시 김문수 후보가 영입한다든가.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뭐 내란 옹호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고 특히 극우 집회 가서 그 선동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또 석동현 변호사도 그 캠프에 합류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석동현 변호사는 결국은 정광훈과 극우 세력들과 같이 연대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민주화와 더불어서 그 독재와 싸웠던 인물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선 과정에서 누구를 영입하고 있느냐,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전광훈과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제가 있지 그 얘기를 않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극우 있지 세력과 않죠. 절연하려고 하면 윤석열과 절연하고 전광훈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정쩡한 태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아바타고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내란 세력이 연대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확실한 정체성이구나 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도 당당하게 후보로서 입지를 구축하려면은 윤석열과 확실히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하고 나는 그 사람과 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워야 되지. 지금 어정쩡한 그런 태도 가지고는 국민에게 저는 호소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반론하시겠어요? 네, 참 우리 박성준 의원의 그 말솜씨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선거를 하다 보면은 여러 대선 후보에 또 여러 사람들 우리가 표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표가 다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지금 저도 후보를 잠깐 그 경남 일정 중에 한 1시간 정도 차를 동행해 봤는데 후보가 그런 걸 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와서 내가 좀 뭐 표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명장이 나가기도 했다가 이제 이런 그런 데 혼란인데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혼란상을 잘 처음부터 통제를 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후보가 그절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후보의 그런 말씀하셨듯이 정말 후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고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후보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천에서 국회의원 삼선됐는데 우리 당에서는 정말 당선되기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하고 원내대표하면서 우리 당의 정치 개혁을 많이 이뤄낸 분이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많은 새로운 기대.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이나 또 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뭐 애매하게 처리해서 확실히 뭐 계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 불안을 조성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차단하겠다. 네. 민주화의 자, 의지에 정책적인 측면을 조금 더 저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민주당에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선대위 인선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노동당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민주당에 촉구했던 경질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인사가 바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은 용산 참사의 이 비극을 그 피해자들을 잃어서 자살 테러라는 식의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던 사람들을 그럼 선대위원장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이런 것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중도 확장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중도 보수에 있어서 여러 이제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제 영입을 할 때 그 영남 지역이면서 경북이죠. 경북 지역이면서 이제 보수 인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볼 때 그래도 이제 이인기 위원장이 그래도 이제 그 보수 정권 하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일들을 해왔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지역을 어느 정도 좀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인기 위원장이 들어와서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중도 보수의 영역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선이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2번이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개혁신당 목소리도 좀 들어볼게요. 예, 정책적 측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 이제 내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낄 틈이 없네요. 저는 정책적 측면에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있다고 봐요. 지금 거대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야합을 해서 국민연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연금 개악이에요. 예, 저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퍼센트 몇 개 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7년 뒤, 8년 뒤로 고갈 시점만 미루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7년 뒤, 8년 뒤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미래 세대에게 빚만 더 떠안는 겁니다. 더 떠안기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미래 세대가 아직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빚을 떠넘기면 됩니까? 저는 국민연금뿐만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딴 게 아니고 호텔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재정 만능주의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투입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를 굉장히 신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재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재정주의를 하다 보면요,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하면 사중 손실이라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경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더 문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국가가 빚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된다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기초통화국이 아니에요. GDP의 100%가 넘게 국가 부채가 쌓이면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당장 우리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은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근간인데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들 때문에 양 당이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으로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효율적 정부를 추구하는 개혁신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어떠냐? 저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침체 국면에 있다고 하면 손 놓고 있습니까?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어떤 경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해서 소비 성향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누가 하느냐면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도 편성해서 지역 화폐도 발행해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맨날 지금 균형 재정만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바닥난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중요한 시점에 확장 재정 총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이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방전 하나 없이 손 놓고 있으면 정부가 무슨 필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정부 실패를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정부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양당을 똑같이 비난했으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당이 공감합니다. 우리 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많이 패하는 이유는 재정 확장 정책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도 아니 돈 좀 풀어야지, 돈 풀어야 이재명 후보는 팍팍 푼다고 하는데 뭘 아끼냐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당의 DNA가, 보수당의 DNA가 긴축 재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아껴가지고 큰 파탄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우리 굉장히 강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래야지만이 국가 재정이 건전해야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지만이 국민연금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제학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호텔 경제학이 잠시 나왔는데 그 이재명식 그 경제학은 연쇄부도의 경제학, 연쇄 사람들 안 그래도 나쁜 경제를 더 망칠 상황이지 그게 어떻게 뭐 케인즈의 성수효과처럼 그런 것으로 설명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주위로 놓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 확 늘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확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되면 그 부채는 누가 갚습니까?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세수가 안 좋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 조금 전에 구축 효과 말씀했습니다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회사채,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다시 서민과 우리 대학생 학자금, 중소기업 대출금리 폭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려운 우리 지난 광복 80년 동안 우리 앞선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워서 재정을 이렇게 쌓아왔듯이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박성준 의원 말씀처럼 팍팍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점에서는 우리 개혁신당과 함께 건전한 재정기조 아껴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는 저희들 확실합니다. 예. 팍팍 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도 겪어봤고 윤석열 정부도 겪어봤지만 부자 감세 정말 팍팍 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출한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세수를 걷어가지고 어떤 이제 복지 정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통은 생각하시지만 세수의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재정 지출하고 조세 지출하고 사실상 효과는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 뭐 법인세로 얘기할까요? 종부세로 얘기할까요? 심지어 여야 합의로 도입했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완전히 없애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세수 자체를 법을 통해서 줄여놓으시고 그다음에 국가가 빚내면 안 된다. 어려운 경기에. 그럼 그 빚은 누가 냅니까? 민간에서 냅니다. 국가가 부채를 지지 않으면 민간이 지는 거예요. 21대 국회 초반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정책을 잘못했다고 이재명 그 후보께서 첫 번째 토론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부채를 지지 않도록 국가가 차라리 그 부채를 짊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빚내서 버티라고 했었던 거에 대한 사과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조적인 저성장 측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를 책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인기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부자 증세를 다시 원상복구할 것인가를 책임 있게 얘기하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수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수 기반이 매우 좁습니다. 사실은 부자 감세 말씀하십니다만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전 세계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 오시면 법인세를 낮춰주도록 해달라,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 경쟁이고 또 법인이 만일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법인이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절약한 세금만큼 투자를 더 하고 또 많은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하게 된다면 그 소득이 또 환류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 의원님과 같이 함께 고민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부자 감세가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부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법인을 통해서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또 법인세 부담이 낮아져서 하고 또 법인세가 낮아져서 외국 기업이 와서 많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법인 세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율은 떨어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효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있는 그런 또 제한적 요소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개혁신당에서 정부 부처의 뭐랄까 통폐합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네, 축소입니다. 축소요. 예. 축소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더 확대하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좀 다릅니다. 그건 설명을 할게요. 예. 예. 폐지는 아니고요. 네네.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한 5분 정도 관련해서 토론하고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준석 후보에게 정말 잘못 씌워진 프레임이 바로 갈라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여성을 혐오하거나 여성을 폄훼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남성가족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차라리 가족부로 해가지고 다 같이 챙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당 내에서 여성할당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청년할당제도 없습니다. 이것은 갈라치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능력을 놓고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의 것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국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평한 혜택을 주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문제는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한 100여 명 되는 아주 소부처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제일 큰 악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난번 오거돈 시장 또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분명한데 피해 호손이라는 희한한 장면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여성가족부였습니다. 이것이 여성운동했던 몇 분들의
무슨 엘리트 부처처럼 되어서 실제로 여성의 인권, 여성들이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했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혹독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독일 보면은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이게 여성 청소년 노인 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것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은 또 세대별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일식의 정말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과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이것들이 지금 각 부처마다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예.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실제로 여성의 인권, 다음에 또 실질적인 여러 특히 이제 폭력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 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조치들로 저희들은 새롭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유지 확대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하고 유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여성 가족부가 만들어졌겠어요? 이제 한국 사회 볼 때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불평등한 구조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가족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확보라든가 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 가족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 여성 가족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시키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전혀 내놓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만 얘기하다가 여성가족부를 그냥 유지한 가운데서 어떤 역할도 주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모든 기능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인 대안을 만들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의 문제를 좀 더 확보하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부 부처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발언권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 공약,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현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공약이죠. 저는 그건 명백한 반여성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소수의석을 가지고 계신 개혁신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에너지가 없는 그런 정당에서 여전히 그 반여성 정치 포퓰리즘에 기대려고 하는 하나의 제스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못했고 사실상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태로 부처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된 건 국민들이죠.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정작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그 폭력에 맞서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센터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이 반여성주의 포퓰리즘에 편승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인 여성들의 인권을 희생한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성평등부로 강화를 하시겠다거나 뭐 여성가족부 폐지를 철회하신 것은 뭐 상대적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종류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